안녕하세요. 요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입은 피해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와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피해가 없도록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팔획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금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땅속에서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렇게 땅속에 묻힌 광석, 쇠 또는 금을 의미하는 한자가 쇠금자가 되겠고요. 성씨를 나타내는 성씨 중에 하나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자와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우리는 쇠금 또는 성을 나타낸다 해서 성씨김, 성씨김, 성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금자는요, 방금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재금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재금.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에 이르렀다 해서 이재금자고요. 땅속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났었죠. 그래서 이것이 흑토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광물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광물을 뜻해서 이 세 자가 합쳐진 글자가 쇠금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쇠금자가 들어간 한자를 살펴보면요. 이 쇠금자에다가 이렇게 열십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바늘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바늘을 보면 바늘이 뾰족하잖아요. 뾰족하고 바늘귀가 있어요. 이렇게 바늘이 길고 뾰족하고 여기에 바늘귀가 있습니다. 이 바늘귀를 이렇게 표시한 게 이자가 되고요. 또 바늘은 어떻게 해요? 쇠로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쇠금자가 들어가서 바늘침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쇠금자에다가요. 이렇게 고물의 정 또는 장정, 정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못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못을 나타내는 거예요. 못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망치로 탕탕 박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고물의 정이라고도 합니다. 고물의 정. 고무래가 뭐죠? 무슨 물건이나 어떠한 것을 이렇게 앞으로 긁어 모으는 것을 갖다가 고무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자에 정을 가져가 와서 못도 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쇠금자가 붙어서 못 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을 나타낼 때 성김자로 쓰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요일을 말할 때, 금요일 할 때 이 금자를 쓰지요. 요일. 빛날 요자, 날일자에 기주자가 결합이 되고 여기에 또 세추자가 결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빛날요. 금요일 할 때 쓰는 거예요. 금요일. 어떻게 빛날 요자냐면요. 해가 뜨죠. 해가 반짝반짝 뜨면 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파득파득거려요. 그러면 새의 기가 햇볕에 반짝반짝 빛난다 해서 빛날 요자. 쇠금자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일을 말할 때 금요일. 요일을 말할 때 쓰이고요. 또 성김자로 쓰인다는 것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 긴 장자가 되겠습니다. 수염이 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으로 길다라고 하고요. 또 수염을 길게 기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른이죠. 네. 그래서 어른장이라는 한자도 되겠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긴장 또는 어른장. 이자와 관련된 우리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환갑이나 칠순, 팔순 이렇게 가면 어떡하죠?
그 어르신 앞에서 네, 장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수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와 했다? 원래 우리 일은 사촌하고 해야 되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구촌하고 했어요. 입구자에 마디천. 이것을 우리는 목숨수라고 합니다. 목숨수. 제가 사흘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구촌하고 했다 했어요. 여기가 사자입니다. 선비사.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이게 흑토자인지 아니면 이 선비사자인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사흘, 이것은 세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인공자지요. 이것은 한일. 그래서 구촌. 사흘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와 했다? 구촌하고 했다. 이것이 목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장자가 변으로 올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이렇게 사사사자가 붙어요. 변으로 올 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오렐구. 오렐구자라고 해요. 여기에 사람인 자가 있죠? 이렇게 사람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엉덩이를 잡고 꽉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렐구자이고요. 이 오렐구자 앞에 이 자가 붙어요. 이렇게요. 여기에. 긴 장자에 변형부수가 붙습니다. 이 자가 붙어도 똑같이 오렐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엉덩이를 잡고 오랫동안 놔주지 않아서 오렐구자래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 문문자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문짝을 닫아 놓은 문을 본뜬 글자로 문이나 또는 출입구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 이 문문자와 관련된 한자는 참 재밌고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문자에 이 가운데에 이렇게 달월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한가할 한자라고 해요. 한가할 한. 한가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 달월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에 딱 밤에 누워 있는데 보름달이 뜨고 그 창문 사이로 달빛이 막 은은하게 들어와요. 저절로 시기가 생각이 나겠지요. 시 한 수가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한가롭겠어요. 그래서 한가할 한자가 되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이런 자가 생겨납니다. 문문자에 가운데에 요런 자가 생겨나요. 이것을 우리는 사이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간은 뭐냐면 문하고 문 사이에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문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햇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사이로 햇볕이 들어온다 해서 사이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한가할 한자를 우리는 또 지금 어떻게 쓰냐면 이런 자도 같이 쓰게 됩니다. 여기에 나무 목자가 이렇게 들어간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한가할 한자로 씁니다. 여기에 이 나무 목자는 왜 있냐면요. 시골에 가면 예전에는 소나 말을 많이 길렀잖아요. 그래서 소나 말이 도망을 못 가게 문에다가 나무로 된 빗장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또 한가할 한자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이거에 이 사이간자나 이 한가할 한자는 이것이 본자예요.
여기에서 사이간자와 한가할 한자가 이렇게 파생이 된 것입니다. 이거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문문자에다가요. 여기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게 너무 기네요. 우리는 이것을 물을 문, 입으로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을 문자고요. 또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듣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 문문자에 귀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귀는 어떠한 역할을 해요?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들을 문. 네, 여러분들 이거 가장 쉬운 자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 언덕부자가 되겠습니다. 흙을 높이 쌓이고 능선처럼 가파른 언덕을 본뜬 글자가 언덕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우리는 언덕부라고 합니다. 이거의 변형 부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이것도 언덕부라고 합니다. 이 언덕부자가 우리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언덕부자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왼쪽에 있는 경우 다르지요. 이쪽에 있을 때는 언덕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언덕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것은 고을을 뜻하죠. 그래서 고을읍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을읍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과 좌측에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관련된 한자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언덕부자에 이런 자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스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나 부처님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에 어디에서 설교나 또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언덕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덕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수건건자가 있잖아요. 수건건자는 뭐냐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가사나 얇은 옷 하나를 수건처럼 몸에 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자는 둘을 잡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몸에 이렇게 천을 걸치고 이거는 이제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꼭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 해서 둘을 잡자고요. 여기에서 요 자는 날아가 버리고 요 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스승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고을읍자하고 관련된 한자는요. 이런 자 배웠었지요. 다스릴 이은. 어떻게 해요? 손에 자를 들고 공사하는 것을 다스린다 해서 다스릴 이은. 여기에 입구자가 들어가면 임금, 군. 입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다? 임금이다 해서 임금 군자가 됐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임금 금자에 이 언덕부가 오른쪽에 가서 붙으면 고을군 해서 임금이 다스리는 마을은 고을이다 해서 고을군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배워본 것을 복습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수는요. 밑을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손으로 짐승의 꼬리를 잡고 계속 따라가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짐승의 꼬리 무언가를 잡고 어디에 달려가서 미친다 해서 미치다 또는 여기에 그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내 또는 복종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는 이것을 미칠 이. 또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종이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분을 나타내는 종례자로도 쓰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손으로, 이게 손이죠? 손으로, 그 다음에 물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다 해서 종례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종례자를 한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선비사자에 볼시자에 이런 자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종례. 이 자의 간체자가 이 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종례자고 하냐면요. 우리 여기서 잠깐 그 글자의 한자의 변천 과정을 잠깐 짚어볼게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한자의 변천 과정에는 각골문자, 금문자,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획을 긋는 게 예서체예요. 이 예서체는 보시면 지금의 한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는 해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서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서체는 한나라 때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 하급 관리인들이 쓰던 글자체가 예서체였대요. 그런데 이 하급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누구였냐?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례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서체라고 하는 예자에 이 예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종의 의미가 왜 나왔었을까 했는데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 쓰기 또 좀 그렇지만 이거 외우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여러분들 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회 뜨는 걸 사시미 뜬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비사니까 사, 볼시자니까 사시, 미.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제가 미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미칠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자로 간주를 하고 사시미를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에 물을 묻힌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십시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새추자가 되겠습니다. 꽁지가 짧은 새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당연히 새를 의미하게 되겠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는 이것을 새추. 여기서 새추는 꼬랑지가 짧은 새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는데요. 위에 풀초자가 붙어 있고요. 입구자가 2개, 그리고 밑에 새추자가 결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새관, 황새관. 이 황새는 머리와 눈을 강조한 거예요. 눈 주위가 황새는 빨갛다 그랬죠. 그래서 눈을 강조했고, 이건 이제 머리가, 사실 황새는 머리가 부시시해요. 그래서 이 부시시하게 풀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다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도가머리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눈을 강조한 새가 황새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
나무에 모여 있다 해서 이것이 모일 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집하거나 채집할 때 끌어 모으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무에 새들이 참새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막 조잘조잘 막 떠들잖아요. 그래서 모일 집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합할 때, 집합 이럴 때 이것이 모일합. 그래서 집합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통일시킨다 해서 이게 모일합이 아니네요. 합할합. 하나로 통일해서 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일자를 긋고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도 있습니다. 새가 2마리가 있어요. 새추자가 2개가 있고 여기에 또 손하고 관련된 한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쌍쌍 자가 됩니다. 손 안에 새가 2마리니까 한 쌍이겠죠. 손 안에 새가 쌍으로 있다 해서 쌍쌍.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또 화살시에 새추자가 붙어서 우리는 이것을 꽁치라고 합니다. 이 꽁은요, 꼬리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꽁을 직접 아빠가 잡아오시면 그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순놈의 이 꼬리는 길고 화살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화살 시자가 결합이 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Nope.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비우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을 덮은 구름 사이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비 또는 그 날씨와 관련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우리는 비우. 이 자가 들어가면 다 날씨와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 자가 다른 자와 결합이 돼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길지만 이것은 이렇게 납작하게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이 비우자에다가 밑에다가 이런 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눈설자라고 합니다. 눈설. 눈이 오면 손으로 막 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눈설자가 되고 이것은 사실은 이 글자에서는 빗자루를 의미하는데 얘도 또 손하고 똑같잖아요. 의미가 이렇게 손하고. 그래서 눈이 오면 손으로 눈을 쓴다 해서 눈설자가 되겠고요. 여기에 또 이 비우자에 밑에 이렇게 나눌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안개분이라고 합니다. 안개분. 비가 막 나누어지는 거죠. 비가 막 나누어지면 어떡해요? 이슬이 되고 또 그것이 더 나누어지면 안개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개분자를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구름을 나타내는 한자도 알아볼게요. 이렇게 비우자에다가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름운. 이거는 뭐냐면요. 구름이 뭉실뭉실 피어오르는 것을 거꾸로 본 모양이에요. 구름운자가 돼요. 구름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여기에 이 구름 문자에 간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름은 이 자체도 구름 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날씨하고 관련돼 있으니까요. 우리 날씨가 추우면 서리가 내리죠. 여기에 서로상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서리상. 이렇게 된다는 거. 모두가 다 날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서리, 구름, 안개, 눈.
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푸를 청자가 되겠고요. 싹이 돋아날 때 푸르다 또는 그 우물이 아주 깊으면 푸른색을 띠죠. 그래서 푸를 청자가 되겠고요. 푸르다 또는 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푸를 청. 이 푸를 청자에 우리 물이 맑으면, 물이 푸르면 굉장히 물이 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 숫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맑을 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이 참 푸르고 맑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푸를 청자에 우리가 다툴 쟁자가 있었지요. 이렇게요. 손과 손에 갈고리를 들고 다툰다 해서 다툴 쟁자 했습니다. 여기에 푸를 청자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고요할 정. 푸르름이 이게 다툴쟁이니까 푸르름이 계속 푸르고 아주 짙푸른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푸르름이 짙으면 어떡하다? 고요하다 해서 고요할 정자입니다. 그러면 정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편안할 안자.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고 했죠? 편안할 안자. 정안. 고요하고 편안한 것을 우리는 정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팔에게 마지막 부수 안일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새의 두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본뜬 글자고요. 서로 어긋나 있다 해서 어긋나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나쁘다,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우리는 안일비.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비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비방할 비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비방할 비.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그물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물망 아래에 이렇게 안일 비자가 결합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허물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물죄. 이 안일 비자는 그르다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릇된 일을 해서 즉 나쁜 일을 해서 이것이 그물이죠. 여기서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망. 나쁜 일을 해서 그물에 걸렸다. 즉 법에 걸려들었다 해서 허물이 있어 허물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부수가 안일 비자가 아니라 이 그물망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굴바이엄 안에 이렇게 안일 비자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수물비라고 합니다. 어디에 숨는 거죠? 수물비.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을 하고 허물이 있는 나쁜 일을 하고 어디에 숨다? 굴바이엄. 굴 속에 숨는다 해서 숨을 빚자.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구획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장마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